자, 지금부터 제가 채백은 TV를 시작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한 달 동안 채백은 TV를 좀 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시민들이 이번에도 채백은 경제연구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이러한 부탁을 받고 채백은 경제연구소를 최근에 설립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채백은 TV하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좀 기술적으로 좀 준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앞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백은 경제연구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작업한 결과물들을 가입을 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소식을 정기적으로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강연 주제를요, 미국 경제 양적 완화 함정에 빠질 것인가. 다시 채백은 TV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날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하고도 무관하지 않고 또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다 보니까는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미국 경제를 좀 이제 잡았는데 밑에 이제 부제목에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요 선진 국가들도요, 지금 굉장히 많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류 사회가 대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국 경제, 세계 경제가 어떠한 문제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가를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이제 저술했던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저희 연구소에 회원 가입을 하면요, 제가 사인을 해가지고 좀 책도 좀 모든 분들에게 다 보낼 수는 없겠지만은 좀 가능한 분들에게 좀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도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미국 경제를 처음을 이제 그러니까 여는 화두를,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뭐냐면은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요, 미국에서 기후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피해인데 어떤 피해냐면요,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발생한 피해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40년 동안에 1980년부터 2019년만 40년이죠. 40년 동안에 263회의 기후재난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만든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 연으로 나누게 되면 6.6K입니다. 6.6K이고 비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발생했느냐? 한 1조 8천억 달러 정도 발생했다 이겁니다. 해마다 한 445억 달러 정도가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죽은 사람이, 이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도 14,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1년에 한 356명이 이 기후재난으로 죽었다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지난 40년 동안의 이제 우리가 기록이고요. 자, 이걸 좀 그동안에 좀 세분해서 보게 되면요, 80년대 10년 동안에는 1년에 5.3회가, 아니 1년에 2.9회가 발생했습니다. 2.9회가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29 밑에 2.9 per year라는 말이 나오죠. 80년대는 그러니까 29번의 그러니까 기후재난,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만든 기후재난이 29번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고, 연 2.9회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0년대 10년은 53회가 발생했습니다. 즉 뭐냐, 80년대보다도 거의 2배는 안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연 5.3회가 발생했습니다. 90년대 10년은요. 자, 그 다음 우리가 2000년대 한번 봐볼게요. 2000년대 10년은 62회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90년대에는 아까 몇 번이요? 53회였었는데 그것보다 한 9회가 더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다음 지난 10년은 얼마가 발생했느냐? 119회가 발생했습니다. 1년에 한 12회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발생 횟수가 많아지고 있죠. 갈수록 발생 횟수가요. 자, 지난 5년만 보게 되면요. 69회고요. 지난 3년만 보면 44회. 그러니까 1년당 지난 5년 동안에는 14회 정도. 지난 3년 동안에는 한 15회 정도.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럼 어떠냐? 아직 1년 안 지났죠. 10월 7일까지 16번이 발생했습니다. 16번이요.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만든 기후재난이 16번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후재난은 상당히 갈수록 발생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자, 앞으로 기후재난의 위기는 올해보다도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단기간 내에 만들기가 어렵지요. 왜 그렇습니까요? 기후재난은, 기후변화 문제는 소위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복원시키지 않는 이상,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복원시키지 않는 이상에는 해결이 어려운 거죠. 근데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복원은 우리가 지난 200~300년 동안 살아왔던 산업 문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죠. 단기간 내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그냥 당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일종의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가 또 하나 새로운 처음 충격은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죠. 글로벌 금융위기는 누구도 대부분이 예측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요. 일어날 걸 예상을 했으면 미리 대비를 좀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날 거를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겪는 하나의 위기가 있고요. 일어날 거를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응책을 단기간 내에 만들 수 없어서 발생하는 새로운 초험형 충격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초험형 충격에 왜 우리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수백 년간 살아오면서 축적한 지식이 있을 게 아닙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지식 체계가 설명력이 현실과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A로 인해서 금융시스템 붕괴 같은 게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기후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기간 내 대비가 불가능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최근에 얘기하는 것이 그린 스완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블랙 스완은 많이 들어보셨죠? 소위 스완이라는 것은 백조라는 우리가 영어의 그 뜻이잖아요. 영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블랙 스완이라는 것은 검은색 백조라는 것은 사실 검은색이니까 백조는 좁은 경우죠. 한번 일어나게 되면 대형 사건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블랙 스완과 많이 비교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린 스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대규모 금융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없죠. 왜? 대응책은 뭐겠습니까? 생태계 균형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태계 균형 회복한다는 거 필요성은 다들 인정합니다. 단기간 내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려면은 그동안 우리가 수백 년간 살아왔던 산업 문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런 처음형 충격이 갈수록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나 우리가 지금까지 의존해왔던 시스템이나 제도는 거의 정지되어 있는데, 안 바꾸고 있는데, 현실은 계속해서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 나타나는 현실로 자꾸만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다른 나라는 차치하고 우리라는 것은 가게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여기에 대비하고 있는가? 대비하고 있는가? 저는요, 적어도 다음 정부는, 다음 민주정부는 이런 글로벌 커다란 추세의 변화에 대해서 인식도 해야 되고 대응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사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자기 살 길들을 다 대개들 대비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 서민들은 이런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 나타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 결국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는 결국 어떤 지도자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지도자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라는 점에서 제가 오늘은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경제는 두 차례 2000년대 이후에 새로운 처음형 충격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도 대부분이 예측을 하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처음형 충격입니다.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대규모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또 충격이요. 자, 이 충격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은 뭐죠?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힘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 또 하나는 군사력.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달러를 엄청 찍어냈죠. 자,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 GDP 대비 한 6%가 채 안 됐습니다. 연준이 찍어낸 돈이요. 이 연준의 부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 6년 동안에 GDP 대비 한 26%까지 찍어낸 거예요. 돈을 많이 찍어냈죠. 거의 그러니까 4배 이상으로 찍어낸 겁니다. GDP 대비로도 보더라도요. 찍어냈는데 이 돈을 찍어내는 것으로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근데 올해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재난을 당했죠. 그걸 당하고 나서 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쓰러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이 또 돈을 대규모로 찍어냈습니다. 얼마나 찍어냈냐면요. 이번에 찍어낸 규모는 찍어내놓고 보니까는 GDP 대비 35%까지 찍어냈습니다. GDP 대비 30%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GDP 대비 35%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연준이 찍어낸 돈 규모가 한 6조 한 5천억 달러 되는 거예요. 금융위기 전에 미국의 연준이 찍어낸 돈은 한 8,700억 달러로 수십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두 번의 새로운 처음형 충격을 당하고 나서 그거에 거의 몇 배요? 9배 정도를 찍어낸 겁니다. 문제는 돈을 찍어낸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돈을 이렇게만 찍었는데 미국의 코로나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미국이 군사력 가지고 코로나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기존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지금 겪고 있는 새로운 처음형 충격은 해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거예요.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돈 찍어내는 거 가지고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붕괴되는 거를 그냥 잠깐 연기하는 것 뿐이죠.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암에 걸린 환자한테 암 세포를 다 없애주고 해야지만이 건강이 회복될 텐데 암 환자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통증에서요. 그래서 뭐 진통제를 놔주죠. 몰핀성. 네? 잠깐요. 근데 그 진통제가 몰핀성 진통제가 해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이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것은 결국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돈을 갈수록 찍어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금융위기때 찍어낸 돈을 회수도 못한 상태 속에서 또 새로운 돈을 좀 찍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요. 자, 이거 갖는 의미를 아까 좀 잘 좀 봐주세요. GDP 대비 한 35%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금융위기 전에는 그러니까 GDP 대비 6%도 안 됐었어요. 근데 한 35%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한 12년 사이에요. 자, 연준이 그러니까 이 돈을 찍어가지고 문제는요. 금융위기 때는 얼마 찍어냈냐면 6년간요. 3조 6천억 달러 찍어냈어요. 3조 6천억 달러요.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찍어낸 덕분에 그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돌아가지 않고 되게 자산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주식 가치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요. 한 6조 7천억 달러만큼을 주식 가치를 끌어올렸어요. 금융위기 이후에는요. 돈을 그러니까 한 3조 6천억 달러 찍어내가지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재난 이후에 연준이 추가로 찍어낸 돈이 한 3조 2천억 달러. 금융위기 때랑 거의 비슷하죠. 좀 있으면 이제 거의 같아질 겁니다. 계속 찍어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식 가치는 폭락한 것을 그냥 회복시켰을 뿐이지 더 주식 가치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요. 미국의 과거 금융위기 때 찍어낸 달러가 이번에는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로 달러를 찍어냈는데 주식 가치를 과거처럼 끌어올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는 같은 내용과 같은 형식으로 반복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미래의 위기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내용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우리는 그러니까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잠깐만 대응을 하려고 해요. 관성적으로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 새로운 처음형 충격의 특징입니다. 자, 두 차례 새로운 처음형 충격으로 미국의 국가 채무가 얼마나 증가한지 아세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 60%대에서 장기간 60%대에서 이렇게 일정했잖아요. 60% 안팎에서요. GDP 대비요. 근데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105%까지 올라갔습니다. GDP 대비요. 미국 국가 채무가요. 우리 한 43% 정도 있는 거. 그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에 얼마가 증가했느냐? 한 105% 있던 것이 130%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이 130%가 뭘 의미하냐면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미국이 독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미국 전체 역사 속에서요. 네? 그런데 미국 전체 역사 속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194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때 얼마였었느냐? 한 119% 정도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쟁을 치르려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그러니까는 돈을 썼지요. 그래서 급격하게 증가하잖아요. 근데 그때를 지금 넘어선 겁니다. 130%라는 것은 그때보다 10%포인트 이상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국가 채무가요.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더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 왜 이렇게 돈을 찍어내면도 불구하고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해결을 못하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돈은 돌아야 된다고. 돈은 돌아야지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돈이 얼마나 잘 도느냐를 보여주는 게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겁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한 해 동안에 몇 번의
순환을 했느냐, 결제를 했느냐. 이게 화폐 유통 속도예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화폐 유통 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돈이 안 돌고 있다는 얘기인가.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서민들한테 돈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그러니까 경제 체질은 갈수록 저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갔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는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는 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미국의 이런 식의 대응에 선배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 선배가 일본입니다. 미국이 지금 제로금리 하고 있죠. 양적 완화, 돈을 계속 찍어대고 있죠. 이거의 대선배가 일본입니다. 일본을 먼저 보게 되면은 미국의 앞날을 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요, 1991년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잃어버린 10년이 오죠. 그래서 99년 2월 달에 이미 제로금리에 갔었습니다. 선진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제로금리로 간 나라입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달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건 뭔지 알죠? 중앙은행에서 새 돈을 프린트해가지고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베가 집권을, 그러고 나서도 경제가 회복이 안 됩니다. 잃어버린 20년이 돼버리죠. 그러고 나서 아베가 집권을 합니다. 아베가 집권하고 나서 양적 이 완화는 새로운 차원에 진입합니다. 소위 양적 질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죠. 일본은 지금도 2016년 이후에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즉 뭐냐면 돈을 엄청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 함정에서 일본은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라는 표현은 좀 과도한 거고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를 자, 일본이 돈 찍어낸 거 한번 봐보세요. 일본이 90년대 말만 해도 GDP 한 14%였었어요. 아베가 집권할 무렵에 얼마였느냐? GDP의 한 33%였었습니다. 아까 미국이 얼마였었죠? 최근에요? 35%. 아베 집권했을 때의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30%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베가 집권이 2012년 말에 총선에서 승리해가지고 박근혜 정부하고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찍어낸 걸 봐보세요. 그냥 하늘로 피는지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죠. 아베가 집권할 무렵에 한 33%가 조금 안 됐는데 지금 얼마냐? 130%가 넘었습니다. GDP 대비요. 미국이 아까 얼마? 35% 정도. 미국이 이 아베노믹스 초입을 지금 이미 돌파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미국이 양적 완화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일본처럼 계속해서 통화를 이렇게 찍어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게 이제 양적 완화의 함정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일본이 91년도에 89년 말부터 니케이 지수가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하고요. 91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일본도 국가 부채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 60%대 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90년대 잃어버린 10년 지나면서 얼마까지 증가해요? 그 2배가 넘는 135%까지 증가합니다. 국가 채무가요. 그러고 나서도 돈을 그렇게 퍼부었는데도 경제가 안 살아났죠. 그 또 돈을 계속 퍼부어가지고 잃어버린 20년이 됐을 무렵에 얼마까지 올라가요? 229%까지 올라갑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즉 잃어버린 10년 때에 보다 한 100%포인트가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또 돈을 계속 찍어댔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266% GDP 대비 엄청난 거죠. 중앙은행은 GDP 대비 한 135% 찍어내고 1.3배 정도 찍어내고 국가 채무는 2.7배 정도 되는 전무후무한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요. 이렇게 돈을 퍼부어대고 있는 거예요. 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원인을 보게 되면요. 한 대개 네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일본도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예요. 근데 제조업의 역할이 70년대 73, 4년부터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안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미국이 금융화를 추진하면서
금융화를 추진하면서 금융시장 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일본식 금융 시스템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당시의 글로벌 불균형, 미국이 일본한테 무역 흑자 줄이라고 압박이 들어오면서 앵고 사태가 일어나면서요. 이런 세 가지 충격에 대해서 일본이 산업을 재편해야 되는데, 즉 제조업 말고 다른 산업을 키우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돈을 푸는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돈을 푸는 방식은요, 일시적 일종의 진통제와 비슷한 거예요.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는 돈을 찍어내가지고 돈 풀어서 해결하죠. 돈만 풀어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돈은 그러니까 임시 방편이고, 특히 그거를 뭐냐면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되게 그러니까 기업들 수명을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예? 일본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경제 체질은 강화가 안 되고 오히려 뭐냐, 그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본이 80년대에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굉장히 폭등을 하죠. 과열을 했죠. 그게 폭등하다가 뒤늦게 금리를 올리니까는 그게 붕괴돼 버린 겁니다.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10년이 오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산업 재편을 해야 되는데 계속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살아나겠지 해가지고. 그리고 주로 정부가 그 퍼부은 돈을 삽질 프로젝트로 합니다. 삽질 프로젝트 하게 되면 우리 이명박 정부 때 많이 썼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한국에서 만든 용어 아닙니다. 월드뱅크라고 세계은행에서 이거 만든 말이에요. 국가가 돈을 투입할 때 선진국가 같은 경우는 이게 영어로 샤블 레디 프로젝트,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삽질 프로젝트예요. 샤블이라는 게 삽이잖아요. 부삽이요. 예? 삽질 프로젝트보다 버틀렉 프로젝트라고 해서 병목을 제거된다. 기업이 투자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삽질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의 이게 이제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일본의 국가채무, 일본은 우리가 흔히 토공국가라고 합니다. 토공국가. 일본의 국가 부채가 급증을 하는데 90년대 이후에 급증하는데 되게 밑에 검은색이 뭐냐면은 이자 갚는 거예요. 정부가 채무를 주고 있으면 이자 갚아야 되는 그거고요. 위에 회색 부분이 뭐냐? 건설국채, SOC, 뭐 이런 건설, 토건. 그래서 일본의 자민당은 건설업자들하고 정경유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토건국가라고 하죠.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질 잡혀 있는 거, 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보게 되면 60, 70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연평균 2자릿수로 성장했었어요. 일본이요. 그러다 갑자기 4%로 뚝 떨어지죠. 7, 80년대에. 그리고 90대 가게 되면 성장률이 사실상 멈추는 시기입니다. 성장 중단 시기예요. 저 90년대부터 지금 30년 동안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양적 완화 함정의 결과물입니다. 구조조정을 뒤늦게 이제 잃어버린 10년을 지나고 나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이라고 해가지고 기업 산업별 인수합병 통폐합, 즉 군살 빼는 거죠. 우리 사람으로 간다면 사람이 우리가 막 생활을 막 해가지고 패스트푸드를 먹고 운동도 안 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도 찌고 그러다 보면 당뇨가 걸릴 수도 있고, 예? 건강이 나빠지죠. 건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을 빼고 살만 빼가지고는 건강이 회복이 안 되시죠. 그리고 살만 빼게 되면 힘이 없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려면 좀 건강식으로 음식 습관도 바꿔야 되고 운동도 하고 근육도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즉 새로운 산업을 성장 사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성장성이 없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정리를 하되, 그래서 일본은 기존의 성장성 없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이라는 걸 99년에 제정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창조산업 육성을 합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똑같이 반복을 하죠. 박근혜 정부가 한 게 기업활력특별촉진법이라고 해가지고 원샷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15년도에 그걸 하고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육성하잖아요. 이거 똑같이 이거 갖다가 수입해다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이거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일본이 성공했으면은 박근혜 정부가 그나마 모방을 해가지고 좀 성과를 만들어냈을 텐데
박근혜 정부 창조 경제가 성과가 없죠. 산업 구조 정도 성과가 없죠.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처참하게 실패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지죠. 일본은 굉장히 2012년에 우울한 사회가 됩니다. 경제도 잃어버린 20년이 진행되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사회가 우울하지요. 사람들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아베처럼 포퓰리즘을 얘기하는 아베 정권이 다시 복구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베는 그거를 가지고 소위 아베 정권은 일본 자민당이 보수 정권이지만 그 내부에서도 극우 세력들입니다. 소위 궁극주의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그리고 과거 한반도 식민지를 했었던 것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잖아요. 이런 극우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창조산업 육성이 얼마나 실패했냐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빨간 박스가 매출액에서 창조산업과 관련된 건데 저기 봐보세요.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다 마이너스 행진을 하잖아요. 빨간 선이요. 고용도 일자리도 창조산업과 관련된 게 다 마이너스잖아요. 제조업과 관련된 창조산업은 마이너스 50% 안팎이 됩니다. 기업체 숫자도 마찬가지죠. 빨간색 선이요. 이거 일본 정부의 보고서입니다. 일본 정부의 보고서예요. 네? 일본 창조산업이 육성에 성공했으면요. 일본 경제 살아났죠. 저기 실패했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합니다. 제조업 경쟁력도 약해지고요. 3%대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랑 같은 3%대입니다. 일본이 한때는 세계 시장의 10%를 차지했던 나라예요.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가 되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뿐이 없어요. 근데 일본이 한때 그랬었어요. 전 저렇게 몰락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된 거예요. 2012년에. 저기 이게 밑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저기 누워 있는 게 일본입니다. 그 위에는 다른 선진 국가들이고요. 이 상황에서 아베가 집권한 거예요. 아베는 어떻게 했느냐? 아베노미스는 처음부터 실패가 예고됐던 겁니다. 이건 지속이 불가능한 마약성 처방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암 환자한테 암세포를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제거해주기보다는 진통제를 계속 놓은 거예요. 몰핀을요. 아베노미스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대규모로 돈을 찍어내겠다 이거예요. 돈을 찍어내면 일본의 돈 가치가 떨어질 게 아닙니까? 일본의 돈 가치가 떨어뜨리게 되면은 일본의 수출이 그만큼 증가하겠죠. 일본 상품 가격이 싸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 이거예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투자도 늘릴 거고 일자리도 우리 고용도 증가시킬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고용을 많이 늘리게 되면 임금도 증가할 게 아니냐. 임금이 증가하면 가계가 수입이 증가하니까 소비도 증가시킬 게 아니냐. 소비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세금, 부가가치세도 많이 거칠 테니까는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을 테니까 그럼 국가 부채도 줄어들 게 아니냐. 뭐 이런 시나리오예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작동하느냐. 기업 수익까지 증가합니다. 그런데 투자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요.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면은 어느 나라 경제가 그러니까 일자리 증가하고 기업 투자 증가하고 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돈만 찍어내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일본의 이 아베노미스가 자 봐보세요. 수출이 보게 되면요. 지난해 일본의 수출이 77조 엔이었습니다. 76.9조 엔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금융위기 이전에 얼마였느냐? 한 84조 엔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 수출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아베는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집권하기 전에 64조 엔이었었는데 이걸 한 82조 엔까지 끌어올리지 않았느냐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일본 돈으로 이렇게 증가된 겁니다. 일본 돈 N으로 기준으로 달러로 한번 봐보세요. 달러로 보게 되면 2011년, 12년 아베가 집권하기 전이죠. 네? 이때가 9천억 달러가 넘었는데 똑같잖아요. 거의.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가지고 3만 달러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한 대 3만 달러예요. 그런데 1달러당 만약에 1,000원일 때 3만 달러를 받고 만약에 수출을 한다는 얘기는 얼마입니까요? 한 대 팔면은 현대한테는 얼마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3만 달러 곱하기 1,000원을 하게 되면 3천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 대를 팔게 되면요. 근데 1달러가 만약에 2,000원이 된다고 해보세요. 근데 3만 달러 그냥 팔고 있어요. 그럼 얼마가 들어옵니까? 3만 달러 곱하기 2,000원에서 6천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즉 한국 돈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기업이 돈은 벌어요. 돈은 버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품의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네?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요? 아까 우리가 아베노믹스 보게 되면은 수출이 증가하고 기업 수익이 증가한다. 수출이 엔화 가치로는 증가해요. 그래서 기업도 돈이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기업 입장 속에서 물건 물량이 더 많이 팔린 게 아니다 보니까 더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안 하죠. 일자리도 더 고용도 더 늘릴 필요 없죠. 물건을 더 만들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생산을 더 늘릴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투자도 하고 고용도 증가시킬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건이 많이 팔아서 수출이 증가한 게 아니라 돈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을 증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해서 1억 달러를 만약에 우리가 수출을 했는데 1달러당 1,000원일 때는 얼마입니까? 1,000억 원만큼 수출을 한 거예요. 근데 1달러당 만약에 2,000원, 우리나라 돈 가치가 2분의 1 떨어졌어요. 그러면 2,000억 원이 수출액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가치 돈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단위로는 수출이 2배가 되는 거죠. 근데 물량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태 속에서요. 이게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그러니까는 여기 투자와 고용 증가부터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특히 뭐냐면은 수출은 상품과 서비스로 나눠지는데 상품 수출액이 오히려 떨어졌죠. 일본의 제조업 제품이 굉장히 경쟁력이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집권할 무렵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런 아주 혹평을 합니다. 아베노믹스가 돈을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일본의 수출을 증가시키겠다고 하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세계 시장에서 소니가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하고 한국의 삼성전자가 만든 갤럭시 폰하고 할 때 갤럭시 폰이 소니가 만든 스마트폰보다 더 많이 팔리는 이유는 삼성의 갤럭시 폰이 소니의 스마트폰보다 싸서 많이 팔리는 게 아니다. 소니의 스마트폰이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다. 제품의 경쟁력이 없는데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그게 팔릴 거냐?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이 가격이 싸다고 해서 잘 팔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품의 매력이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해외하고 국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거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근데 일부 이제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에서는 아베노믹스 막 칭찬하고 그랬는데 결과를 한번 봐보세요. 자, 일본에 우리가 이게 소매 판매액입니다. 지난 30년간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91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꺼졌을 때 2015년을 100으로 했을 때 한 111 정도, 110.7이었었죠. 110.7이요. 그런데 올해 9월 달에 얼마입니까요? 올해 9월 달에 소매 판매액이요? 101. 지난 30년 전보다 오히려 한 10%가 더 떨어졌어요. 소비가요. 일본의 소비가. 30년간이요. 자, 일본의 제조업 생산액 보세요. 91년도에 110이었었어요. 근데 2019년에 101. 거의 10% 하락했잖아요. 그죠? 지난 30년간의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지가 않은 사회예요. 일본 경제가요. 네? 전체 산업 생산도 봐보세요. 91년에 107.5였었는데 지난해 4분기에 말에 97.9. 올해 코로나로 더 많이 떨어졌죠. 근데 코로나 빼고라도 어쨌든 거의 한 10% 떨어졌잖아요. 10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107.5에서 97.9니까요.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은 소비와 생산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진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30년 동안 일본 경제가 저러다 보니까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 20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사토리가 뭐냐면요. 한자로 하면 득도. 돈을 터득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91년에 태어난 애들이 지금 몇 세입니까? 91년에 태어난 애들이 29살이잖아요. 이 만으로요. 99년에 태어난 애들이 몇 살이에요? 21살입니다. 네? 2000년에 태어난 애들이 20살이고요. 90년대생들이 딱 20대인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가지고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일본의 아베 같은 60 넘은 이런 사람들이 꼰대 소리를 많이 해요. 일본의 20대들이 패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꼰대 소리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은요. 근데 왜 사토리 세대가 무슨 뜻이냐면요.
득도하게 되면 되게 뭡니까? 어떤 물욕이 없어지잖아요. 어떤 욕심이 없어진 걸 되게 돈을 터득한 사람들 되게 물욕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비유한 건데 지금 뭐냐면 욕심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예? 왜 야망이 없겠어요? 이 20대들, 일본의 20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제가 변화한 걸 못 본 거예요. 이게 한 5년 정도 이게만 경제가 멈춰 있다면은 그래도 희망을 갖습니다. 앞으로 좀 낮을 거를 대해서. 근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그러면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보는 게 그거죠. 변화할 가능성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야망을 갖고 자꾸만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그게 실현이 안 돼. 그럼 희망 고문입니다. 오히려 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거기에 적응하며 살려야죠. 적응하며 살려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저렇게 지금 이렇게 저건 기성세대가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젊은 사람들한테 야망을 안 갖는다. 네? 도전 정신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보아가 됐으니까. 네? 그게 꼰대 소리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일본이 그래가지고 지금 팬데믹을 맞아가지고요. 일본이 아베가 자기가 GDP를 한 60조 엔 정도 끌어올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60조 엔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본이 그러니까는 이 돈을 얼마 찍어냈냐면요. 491조 엔을 찍어냈습니다. 그냥 491조 엔을 찍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면요. 491조 엔 소득이 증가할 텐데 491조에 한 7분의 1뿐이 안 되는 7분의 1, 8분의 1뿐이 안 되는 한 60조 엔만 증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95년 수도 돌아갔어요. 일본의 GDP가 95년 수도 돌아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베가 돈 찍어내고 다 물거품 돼버린 거예요. 네? 자, 이런 상태인 겁니다. 거기다가 일본이요. 얼마나 엽기적이냐면은 이게 뭐냐면요. 제목에 이렇게 돼 있죠. 일본은행이 일본의 중앙은행,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일본은행입니다. 네? 원래 일본의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연금공단도 많이 주식이나 채권 투자하잖아요. 그 연금공단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운영하는 돈 규모가요. 근데 일본의 정부 연기금 투자 펀드라고 GPIF라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 규모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규모를 초월했어 이미. 일본은행이 중앙은행이. 이 밑에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요. 일본은행이 2011년부터 주식을 매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아베가 집권한 2013년부터 봐보세요. 주식 매입이 급증하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끌어올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주가 상승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저 기업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그게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중앙은행에서 돈을 프린트해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게 이게 제정신이 나라냐고 이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일본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올해 주식 매입을 시도를 한때 검토를 했었어요. 네? 제가 지금 미국이 일본 쫓아가는 조짐이 보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미국이 지금 두 차례 새로운 처음형 충격을 겪었어요. 자, 일본을 우리가 쭉 봤어요. 일본이 양적 하나가 일본 경제를 구원 투수가 될 수 없었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미 두 차례 새로운 처음 충격을 받으면서 GDP 대비 한 6%도 안 되던 규모가 GDP 대비 35%에 육박해 가고 있다 이거예요. 연준이 돈 찍어낸 규모가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두 차례 겪으면서요. 근데 앞으로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 안 온다? 그럼 보장이 어디 있어요? 새로운 처음 충격이 올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준은 금융시장 붕괴되는 거 막고 기업들 붕괴되는 거 막으려고 또 새 돈을 찍어낼 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미국 경제도 자 문제는 뭐냐면요. 자 제로 금리로 해놓고 돈을 계속 찍어내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암 환자가 고통스럽게 병실에 누워 있는데 아프다 그러니까는 계속 몰핀형 진통제를 놔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계속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문적으로 운동한 사람들도요 한 6개월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근육이 다 이게 저기 다 줄어들어 버려요. 체질이 약화되는 거죠. 돈을 이렇게 찍어내면요 굉장히 나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쁜 점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3%면요 은행 금리가 3%면은 기업이 3%로 돈을 빌려가지고 3% 이상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자 갚고 자기가 남는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0%면은 수익을 하나도 못 내도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뭡니까?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 돈을 못 버는 기업들, 흔히 우리가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좀비 기업들의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좀비 기업들의 수명이 연장되게 되면 경제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장률이 둔화됩니다. 성장률이 둔화되게 되면은 또 금리를 못 올리죠. 자,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나가지고 성장률이요 반토막이 됐어요. 금융위기 이전에 연평균 3.3%였는데 1.7%예요. 한 번 KO 펀치 하나 맞은 거예요. 새로운 초연형 충격이 나와서 그걸로 반토막이 닦겠다고. 코로나로 딱 맞히고 됐어요.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잖아요. 이런 거예요. 한 번씩 맞을 때마다. 네? 한 번씩 맞을 때마다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경향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향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그동안의 금융위기의 원인을 가장 중요한 금융위기 원인을 소득 불평등으로 봤어요.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보게 된 지난 몇 년 사이에 이게 상위 1%의 소득 비중인데요. 증가 안 하고 있죠. 증가 안 하고 있죠. 상위 1%에. 파란색으로 되는 게 이렇게 보게 되면 크게 안 증가하고 있잖아요. 과거처럼요. 그렇죠? 그러면 소득 불평등이 저게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위 1% 소득 비중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 증가하고 있잖아요. 검은색 동그라미 선 보게 되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빨간색 선이 있죠. 빨간색 선이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중간에 위에 부분에 보게 되면 에버리지 그로스 평균 성장률이라고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80년까지 2.0%가 성장률이었었어요. 근데 밑에서는 80년대 이후에는 1.4%였었어요. 근데 그때 소득 계층별로 보게 되면 이 X축에 있는 수치가 뭐냐면 소득 계층별 저거예요. 그런데 쭉 보게 되면은 한 85%까지는 평균 성장률보다 낮게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이 수평선보다 밑에 있으니까요. 그러다 85% 지나면서 조금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서 확 올라가죠. 수직적으로 올라가죠. 마지막 부분이 누구예요? 상위 0.001%. 상위 0.001%만한테만 소득이 집중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경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99대 1대 99의 4, 99 4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미 넘어서 버렸어. 상위 0.001%만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부터 0.001%는 별로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버는 거예요. 부의 초집중이라는 거예요. 부의 초집중이. 네? 자, 이것도 봐보세요. 상위 0.1%만 보더라도 아까 1% 봤는데 상위 0.1%도 뭐 안 오르고 있잖아요. 최근에요. 네?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건가 보니까는 아니란 얘기예요. 0.001%는 엄청나게 벌고 있더라 이거예요. 네? 자, 이거 보세요. 극소수에게 상위 0.00001%를 보니까 자산 비중을 보니까 그쪽은 계속 증가하고 앉아있어. 부가 초집중되는 겁니다.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금융위기 이전에는 상위 1% 이상이 그러니까 상위 1% 들면은 그래도 돈을 많이 벌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상위 0.01% 상위 0.0001% 잃어버려 이거예요. 얘네들만 소위 말해서 수백 명만 돈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의 초집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부의 초집중이요. 여기 보세요. 맨 오른쪽에 탑 400 상위 400명 상위 400명만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 상위 400명인데 이게 뭐냐면 세율인데요. 세금을 얼마 내느냐 보게 되면요. 떨어지고 앉아있잖아. 오히려 세금도 적게 내고 앉아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라고 있잖아요. 미국에요. 부자 중에 하나인. 워렌 버핏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사무실에 청소를 해주는 흑인 아주머니, 예? 매일 저기 저 우체통 저기 쓰레기통 치우고 와서 저기 유리 닦아주고 이제 유리창 닦아주는 이 청소부 아줌마가 자기보다 소득세율이 더 높다. 이거는 비정상적이다. 자기 같은 사람한테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시켰다. 이런 얘기를 워렌 버핏이 해가지고 유명을 했잖아요. 예, 부자들이 세금을 너무 안 낸다. 이게 실제로 그죠. 상위 400명이 저기 저 나머지 층들보다 더 적게 내고 앉았잖아요. 검은색 굵은 이 점이 그겁니다. 예? 돈은 엄청 버는데 상위 400명이 세금은 더 적게 내고 앉았다 이거예요. 세율은요. 예?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 산업계가 지각 변동 중입니다. 제조업은 쇠퇴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가파라고 해서 구글이니 애플이니 페이스북이니 예? 그다음에 무슨 뭐죠 우리가 아마존이니 뭐 이런 기업들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디지털 플랫폼 사업들이라고 그러죠. 얘네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으로요. 얘네들의 이제 이 특성은 이제 뒤에 시간 남으면 좀 말씀드리고요. 얘네들이 등장을 하면서 뭐냐면은 완전히 승자 독식 이런 시장 구조가 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네?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장 주식가치, 미국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가치 중에서 5개 기업,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얘네들이 미국 전체 주식이에요. 21% 차지해요. 주가에.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5개 기업이 미국의 상장 기업들의 이 숫자가 수천 개나 되는데 이 5개가 그러니까 전체 미국 기업 주가의 21% 차지한다니까요. 지금요. 그러니까 소수가 다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 플랫폼 사업 모델이 미국 경제를 구원할 것인가? 예? 이게 새로운 게 이게 부상했는데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얘네들을 가면서 시장을 아주 그냥 집중도가 이게 뭐냐면요. 이게 무슨 지표냐면은 우리가 흔히 시장이 경쟁적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격을 여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일값 100으로 이렇게 딱 했을 때 그 경쟁적일 때보다 가격이 그러니까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게 시장의 집중도를 얘기하는 건데 상위 10% 기업들이 갈수록 그러니까는 경쟁적인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더 높게 그 바로 뭐냐면 독점도가 시장의 독점력을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2000년대 이후에요. 이런 기업들이 등장하면서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보시게 되면요. 구글 알파벳 하게 되면 여러분들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요.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예요. 근데 2016년 6월 30일 2분기를 딱 정점으로 해가지고 36%를 기록하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혁신 기업인 구글이 알파벳이 수익률이 계속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2010년 이후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애플 봐보세요. 애플도 2012년 1분기 3월 달에 36%를 기록하고요. 영업이익률이 24%가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올해 3분기까지요. 이게 대표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이요. 매출액 중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난 10년 동안에 구글과 애플 같은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 자, 그런데 애플이 현금이 많은 기업으로 유명하거든요. 애플이 현금이 많은 기업으로요. 근데 애플이 2013년 경만 하더라도 14%였었어요. 0.14라고 나오고 있죠. 기업 부채가 굉장히 적은 규모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올해 130%로 한 10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럼 우리가 경제학 책이나 경영학 책에서는 기업이 돈을 많이 차입을 했다는 얘기는 차입을 해가지고 뭘 합니까? 투자를 목적으로 되게 차입을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기업은요. 그렇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 애플이 차입을 가지고 2012년도에는 그러니까 이 바이백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돈과 삼성전자 주식을 이렇게 사들이는 것처럼요. 그걸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죠. 2012년에 10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올해 4,600억 달러. 46배가 증가했어요. 돈을 그러니까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차입을 하든 간에 차입을 해가지고 자기 기업 주식을 매입을 해요. 왜 이 짓을 하냐? 왜 이 짓을 하냐 이거죠. 자사주 매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게 아닙니까? 기업의 주가가 올라오면 누가 좋죠? 투자자들. 특히 주주가 좋을 게 아닙니까? 예? 주주들이. 예? 주가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주들은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차입을 해가지고 하느냐? 금리가 바닥이니까. 금리가 바닥이니까 차입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차입하는 비용은 거의 여러분들 기준금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한 0.5%잖아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요. 예? 왜 신용도가 높다고 해가지고 애플 같은 경우도 거의 그러니까 제로금리 비슷한 데서 차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차입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가 끌어올리는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는 수익이 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돈 빌려다가 기업은 돈을 빌려다가 투자하는 데 되게 써야지. 그걸 자기 주식 매입해서 주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간다면은 일본 은행에 돈 찍어가지고 주식 매입하는 거랑 뭐가 틀린 거야 이거. 네? 미국의 연준이 그러니까 경제 지원해주기 위해서 돈을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돈을 계속 퍼부어대고 했는데 그 돈을 빌려다가 자사주 매입하고 됐으면은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 안 하는 것뿐이지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고요. 네? 더군다나 미국의 최고 기업 중에 하나인 기업이 이 짓을 하고 앉아 있다고요. 그러니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미국 기업 전체 밑에 까만색이 뭐냐? 미국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돈 쓰는 것 중에서 까만색 기둥이 뭐냐면은 배당, 주주들한테 배당 나눠주는 거예요. 파란색이 뭐냐? 자사주 매입하는 거. 여기다 돈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주로 주주들 그러니까 돈 나눠주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이 급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이거 봐보세요. 이 빨간 선이 뭔지 아세요? S&P 500 지수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 지수요. S&P 500 주가 지수예요. 지난해까지. 까만 선이 뭐냐? 자사주 매입 규모예요. 거의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같이 움직이잖아. 그렇죠? 기업들이 차입을 해가지고 주식을 매입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나, 네? 일본 은행이 돈 찍어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돈을 그렇게 퍼부어대다 보니까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좀비 기업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져요. 평균적으로요. 좀비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생산성 증가율이 반토막 났잖아요. 반토막 났어요. 200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금융위기 이전 2.7%, 1.3%를 반토막 났잖아요. 생산성이. 생산성이 증가해야지만이 성장률이 아까 성장률이 반토막 난 이유가 이거예요. 성장률이 반토막 난 이유. 생산성이 이렇게 증가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집권한 거예요. 바이든의 목표는 뭐냐면요. 빌드백 베러라고 해가지고 BBB 해가지고요. 더 나은 재건. 네? 근데 소위 오바마 시절로 복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바이든이 예측을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이든은 미국 주류사회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메인스트림이요. 바이든이 트럼프 시절을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여기 이렇게 씁니다. This grim era of demonization.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네? 미국은 기독교 나라서 그런지 악마화의 시기였었다. 트럼프 시기에 그러니까 미국의 악마화가 진행된 시기였었다 이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로부터는 존경도 못 받고 깡패 국가라고 소문 듣고,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그러니까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고 세계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리더 국가라고 했는데 깡패 국가 소리나 듣고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거기다 보면 미국 사회가 굉장히 천박해졌다 이거예요. 미국 사회가요. 80년대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요. 미국 사회 그 하나의 규범 중에 가장 그 핵심적인 게 미국 사회를 상징하는 규범이 뭐냐면요. 배려입니다. 케어예요.
80년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이 있는 사람들 중산층들은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 대한 이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미국의 사회 규범 중에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존경할 수 있었던 하나의 규범인데 90년대 제가 이제 미국에 다시 가보니까요 그게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인심은 저기 이 곳간에서 나온단 말 있잖아요. 사람이 좀 자기가 좀 이렇게 먹고 살 만한 이게 돼야지 상대방한테 좀 신사 역할도 하고 숙녀처럼 하고 그러지. 자기가 그러니까 먹고 살 적이 없으면은 우리가 뭐 3일 굶었는데 도둑질 안 되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요. 사회가 굉장히 거칠어지는 거예요. 네? 사회가. 근데 트럼프 시기에 이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는 천박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네? 천박해졌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미국의 이 주류 사회가 볼 때는 미국 사회가 옛날에는 참 진짜 세계에서 존경도 받고 참 서로 그러니까 뭐 케어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많은 일반 서민들이 미국이나 꼭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걸 갖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다 무너졌다 이거예요. 이게 다 무너졌다 이거예요. 이걸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거예요. 바이든이요. 이게 가능하냐?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했냐? 왜 불가능하냐? 자, 오바마가 집권했을 때요.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집권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민주당이나 우리나라 민주당이랑 비슷해요. 보수당이 이 경제 망쳐놨을 때 민주당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보게 되면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 들어왔었죠. 연일 터지고 나와가지고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말기 때니까 경제가 그러니까 가계 소득 중에 90%가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에.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섰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바마 때는 뭐냐면 금융이 터진 상태 속에서 들어섰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냐면 바이든은 코비드, 코로나 재난 상태 속에서 집권하고 있어요. 근데 오바마 때가 더 안 좋아요. 상태가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바마 때 집권할 때는 GDP가 한 1.8%가 후퇴했었어요. 금융위기로. 근데 지금은 얼마 올해는 2배격이 3.5% 후퇴해서. 별로 안 좋죠? 훨씬 더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요. 우리 이명박 박근혜 때 뭐냐면 이 감세 효과 해가지고 낙수 효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에서는 똑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세금을 엄청나게 기업들 인하시켜줬거든요. 근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겠다래요. 바이든이요. 인상하겠다는데 그 투자가 안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는데 바이든이 법인세를 인상하는 게요. 자, 오바마 때를 한다는 건데 이 오바마 때 얼마가 그냐면 35%였어요. 최고 세율이 법인세가요. 맨 밑에 93년도부터 클린턴 때부터 똑같았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21%까지 내렸었어요. 21%까지. 근데 이걸 35%까지 복원하는 게 아니라 그 절반 수준인 28%까지 한번 올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오바마 때의 절반 정도까지만 뿐이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엄청 지금 써야 될 일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세율은 그냥 오바마 때 정도를 복원하는 거고 소득세율은 별로 안 내렸거든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거 한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문재인 정부하고 비슷한 얘기 많이 합니다. 임금주도 성장을 얘기를 해요. 여기는요. 이게 우리나라 소득주 성장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은 최저임금이 미국이 지금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 7.25달러예요. 시간당이요. 근데 이거 15달러까지 자기 임기 내에 15달러까지 인상하겠다 이거예요. 거의 2배잖아요. 2배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달러 여기 아니죠. 1만 원 달성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 지난 2년 동안에 초기에 2년 동안에 막 16%막 10%막 이렇게 인상했었잖아요. 두 자릿수요. 그거 16%를 계속 운영을 해야 돼. 이 정도 하려면요.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게 가능하겠는지.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비싼 게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요. 미국의 중산층이 몰락했습니다. 미국도요. 정치가 우리나라 못지않게 야당하고 여당이 거기도 이 대립하고 있는 거 보면요. 완전히 비슷합니다. 서로 자기들 얘기들만 해. 각자 얘기들만. 예? 미국이 우리가 민주주의 뭐 타협자라고 대화자라고 이런 걸 지고 옛날 얘기고요. 그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소통이 잘 되려면 중산층, 양극단의 목소리가 상당히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산층이 두터워야 돼요. 중산층이요. 근데 미국 중산층이 옛날에 한 70년대만 62%였는데 이게 43%까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하는 게 뭐냐면 제조업 일자리를 509만 개를 만들겠다. 509만 개를. 500만 개를 지금 저기 공약으로 내었죠. 제조업 일자리 500만 개 만들겠다고요. 그런데 이건 한마디로 환상입니다. 왜 환상이냐? 미국이 2000년 7월부터
지금까지 줄어든 게 한 509만 개가 줄어들었는데요. 오바마 8년 동안에 제조업 일자리가 몇 개가 증가했느냐? 한 90만 개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4년 동안에 얼마나 증가했느냐? 한 50만 개 증가했습니다. 바이든에서 저희가 학자들이 미어져되면 최대 76만 개. 이 코로나가 저희 끝나더라도 그걸로 해서 복원되더라도 한 최대 76만 개 불과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509만 개? 500만 개를 만든다? 이건 한마디로 그냥 레토릭입니다. 예? 그러면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 중산층하고 많이 관련된 일자리들이에요. 미국은요, 여러분들이요, 남성 중심, 백인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근데 대부분 백인 남성들이, 서민들이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에요. 고졸자들이에요. 얘네들이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애들. 근데 제조업 일자리가 한 500만 개 이상이 줄어든 거예요. 그동안에 2000년 이후에. 트럼프가 이걸 공략한 겁니다. 니네들 일자리를 다시 되찾아주겠다. 미국 백인 남성들, 서민 남성들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도 이제 500만 개 만들겠다고 바이든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환상이라 이거예요. 환상. 한마디로. 미국은요. 왜 그러냐면 미국 제조업을 상징하는 게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기업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2000년에 주가가 정점을 찍고 쭉 떨어져요. 자, 거기다 뭐냐면 2017년 이후엔 더 빨리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다가 2018년 6월 달에 다우에서 퇴출까지 당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요. 그리고 10달러 선가 떨어져가지고 회복이 안 되시고 있어요. 회복이. 이거 봐보세요. 올해 제너럴 일렉트릭의 이 주가 추이예요. 12달러 정도였었는데 연초에 지금 10달러 선 정도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되죠. 미국 주가도 다 회복됐잖아요. 미국 제조업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왜 그러냐? 제너럴 일렉트릭의 매출액이 1년에 한 560억 달러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돈을 못 버니까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죠. 기업이. 수익성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 제조업은요, 이미요. 네? 그런데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500만 개를 만들겠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런 제조업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막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일자리요.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는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대기업 일자리나, 예? 구글이나 뭐 이런 기업들처럼요.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신기술과 관련된 창업기업들 이런 데입니다. 창업기업이 비중이 과거에 한 16%였는데 8%까지 줄어들었고요. 기업 비중이 1년 미만 된 기업이요. 거기서 고용하는 일자리도 한 6%에서 2%로. 미국이 우리가 창업의 롤모델 국가로 알려 있잖아요. 미국도 창업이 잘 안 되는 나라입니다. 창업이 이렇게 위기에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학생 부채인데요. 한 4,500억 달러 있었던 것이 금융위기 전에 지금 1조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 바이든한테 5만 달러 이내는 다 그러니까 탕감해줘라 이런 지금 빨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미국은요 20대 때 부모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학자금 대출 받아서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그걸 상환금 갚으면서 또 좀 이제 몇 년 하다 보면 또 이제 그걸로 또 새로운 대출 받아서 집도 사고 또 평생 갚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학자금 대출을 못 갚고 있어. 부채가 쌓이고 있잖아요. 왜? 학생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1인당 부채가 한 4만 달러 돼요. 그러니까 5만 달러 이하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인데 5만 달러 이하 다 탕감해 주라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같은 경우가 지금 막 촉구하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바이든이 정권 잡는데 이번에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청년층이었어요. 지난번 그러니까는 2016년 선거 때는 젊은 층들이 투표에 참여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흑인들하고 저 젊은 층들이요. 그래서 이제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 사회가 어떤 상태냐면요. 이게 뭐냐면요. X축이 부모의 가구 소득입니다. Y축이 뭐냐. 평균 자녀의 가구 소득이에요. 부모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가구 소득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부의 대물림. 그러니까 우리나라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헬 USA입니다. 네? 헬 USA. 지금 뭐냐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만 열심히 하면은 사다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분 이동이 그러니까요. 네? 신분상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게 이게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미국 사회는 이게 깨진 게 벌써 오래됐습니다. 네? 자, 미국의 젊은 층들이 주로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라고 그러죠.
우리 뭐 앱에 저기 이 배달 서비스 뭐 이런 거, 퀵 서비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요. 35세 미만 중에서요. 미국의 이 독립 노동자 중에서 35% 이상이 여기에 관련 이런 일자리예요. 그러니 학자금 대출 제대로 갚을 수 있겠냐고요. 응? 그렇죠? 자, 거기다가 우리가 미국의 최고의 경쟁력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미국의 핵심적인 경쟁력이 뭐라고 보냐면요. 금융, 그다음에 대학교 미국이 전 세계 최고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유학도 많이 가듯이. 그렇죠? 그다음에 혁신, 역량 이런 것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은 이 망가진 거 여러분들 앞에 좀 봤죠? 금융이 터진 거도요. 미국의 대학이요. 미국의 기업들에서 버림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기사냐면 2018년 기사인데 그 전부터 사실 났어요. 여기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이죠. 애플, IBM, 구글 이런 기업들이 더 이상 대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학교 졸업해도 별로 쓸모가 없더라 이거예요. 채용해봤자. 미국 대학,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미국 대학이 이렇게 기업들한테 버림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지방대학들이 문 닫는다 그러죠. 미국은 젊은 층 인구가 아직도 늘어나는 사회예요. 이민자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도 대학 졸업장을 기업이 먼저 하니까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들 돈 못 벌어주더라 이거예요. 예? 기업은요, 돈 벌어주면 다 채용합니다. 채용하지 말래도요. 근데 채용해보니까 돈도 별로 못 벌어주고. 예?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6개월짜리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그걸 이수하면은 자기 기업에 그러니까는 지원할 자격을 줘요. 대학 졸업장은 요구도 안 하고 그 필요 서류에도 없어요. 네? 미국의 미래를 가는 것은 미국의 교육이고 미국의 대학 교육이잖아요. 경쟁력은요. 미국 대학이 이렇게 이게 뭐냐? 미국 대학이 과거 산업사회 때 만들어진 대학 그 제도인데 그게 지금 미국의 소위 말해서 21세기에 등장한 이런 디지털 생태계에 필요한 이 교육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상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요. 미국의 최고의 경쟁력, 혁신 경쟁력, 대학교 경쟁력, 금융 경쟁력, 달러 찍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경제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걸 한번 쭉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그러면서 두 차례 처음형 충격으로 GDP 대비 한 35%까지 연준의 부채가 증가했어요. 앞으로 세 번째 처음형 충격이 나타나면 얼마까지 증가할 것 같아요? 네? 거의 한 50% 육박할 겁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 돈을 찍어낸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몰핀형 진통제시요. 일단 위기를 넘기자. 네? 아까 우리가 초기에 제가 얘기한 게 미국의 연준이 돈을 계속 찍어대고 있는데 네? 미국의 연준이 돈을 계속 찍어대고 있는데 그 돈을 찍어내는 규모가 돈을 찍어내면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좀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한 걸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게 미국의 연준의 그러니까 우리가 돈 찍어낸 규모의 변화입니다. 금융위기 이전에 6%도 안 됐었어요. 5.9%요.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5%를 돌파했었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는 35%에 육박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좀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 안 나타나는 법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새로운 처음형 충격에 미국 시스템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21세기에 새로 등장한 새로운 산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도 제대로 공급 못 해주고 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창업도 이렇게 하니까 과거처럼 이게 왕성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됐다 그랬죠? 산업 재편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산업 재편을 이 돈을 공급하는 건요. 시간만 벌어주는 것뿐이에요. 근본적인 건 산업 재편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미국의 서민들한테 많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돈을 공급하는 거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시간만 벌어주는 것뿐이지. 예? 거기다가 체질은 조금 약해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미국의 경제가 우리가
아니, 일본이 아베노미스 때부터 오히려 그 돈 찍어낸 것이 일본 경제의 체력을 갈수록 더 약화시켰어요. 돈 찍어내는 게 우리가 장점만 있다고 안 그랬잖아요. 좀비 기업을 증가시키고, 예?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 2019년도에 이미 금리를 세 차례 내렸어요. 세 차례 내렸었다고. 2.5%까지 올렸다가 세 차례 내렸었잖아요. 2019년에. 왜 내린지 아세요? 그때는 코로나 충격이 있기 전이에요. 근데 왜 내린지 아세요? 예? 금리를 올리니까는 누가 좀비 기업들이 아우성 친 거예요. 자, 해가 뜨게 되면 좀비들이 막 죽는다고 아우성 치듯이요. 금리가 높아지니까는 돈 차입한 비용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미국의 좀비 기업들을 왜 정리 못하는지 아세요? 일본이 90년대 정리 못한 거랑 똑같아요. 좀비 기업이 있으면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뭐냐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구조조정하게 되면 우리 뭐가 떠오릅니까? 사람들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 정리하고요. 근데 미국의 좀비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일자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220만 개입니다. 220만 개 적지 않은 거죠.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그 인구가 많은 나라라 해도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 220만 개의 일자리를 그러니까는 다른 데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는 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구가. 네? 새로운 창업이 많이 만들어지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 산업이 만들어져야지만 그걸로 이동해 갈 게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요. 그거 정리 못 해요. 22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요. 사회적인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못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거는 돈만 찍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돈 찍어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타이페가 자사주 매입이나 하고 앉아있고. 네? 더군다나 플랫폼 기업들은요. 과거 기업들과 달리 많은 사람들 필요치가 않아요. 네? 과거 제조업은 기업의 그러니까 가치가 크면 클수록 고용 규모도 같이 비례했는데 수십만 명씩 고용했는데 여러분들 구글 같은 경우 10만 명 안팎뿐이 안 됩니다. 고용 규모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갈수록 부는 초집중이 돼가고 앉아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은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거대한 지금 전환기에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거기다가 그 미국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플랫폼 기업들도 2010년대 이후에 혁신을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혁신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이요. 네? 여러분들 애플의 혁신도 스티브 잡스 시절에 좀 나왔죠. 그게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새로운 초험형 충격이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더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경제 체력이 약해지는 것 자체가 세계 경제에는 굉장히 새로운 초험형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엔진이잖아요. 미국 경제가 일본 경제처럼 만약에 저렇게 에, 만약에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좀비처럼 된다면요.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사실 그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이 연준의 지금 우리가 이 자산 규모, 부채 규모의 우리가 추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다음 정부는요. 세계 경제의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지금 이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전제로 해서 국가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에,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한테도 글로벌 그 마인드가 글로벌 변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충격으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런 점에서 미국의 이 지금 연준의 지금 부채 추이를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새로운 처음을 만들어낼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점으로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오늘 미국 경제를 이해하는 시간을 로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이제 일부 그 구독자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를 한번 정리해 달라고 하는 이제 이런 요청도 있고 그러던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할지에 대해서는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최백은 TV를 다시 복구를 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고 저도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설레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만족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마음들도 심란하시고 어려운 시간이지만은 건강들 하시고요. 그리고 방역에 같이 마찬가지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연말 연초에 여러분들 오늘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또 새해니까는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